거전무예라는 개념을 초점을 두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찾지 마. 전율인입니다. 무술적으로 중요한 사람보다 당순적인 펜을 만든다. 무해도보 통지의 그 레퍼런스가 된 바탕이 된 기요신서와 무패는 명나라 중후반입니다. 1500년대.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면 거의 1500년대가 거의 끝나는데 16세기가 이 황백가의 내가건법은 지어진 것은 청나라 때 책이 지어졌지만 이 황백가의 내가건법이 다루고 있는 왕정남이라는 그 사람 무인은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사이를 걸쳐지는 중간점에 있는 그 권법을 묘사하는 그런 한 그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기록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당시 무술의 모습을 찾아보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가건법은 무해도보 통지 근본 서문에 내용이 제일 길게 되어 있어요. 글자 수가 제일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명대 권법 가운데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 황백가 때문에 황종이 왕정남 묘진명, 황백가 내가건법 이렇게 쭉 세 가지 기록의 확실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건법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장산봉이야. 장산봉에서 장송계로 연결돼 가지고 쭉 왔다고 하는데, 이 책을 보면 역시 주인공은 왕정남이다. 황백가의 서성 왕정남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송계는 이 장산봉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전설의 인물이니까, 장송계도 실존 인물 같은데 상당히 고수 같긴 한데 신빙성이 너무 막 이렇게 좀 전설화 시켜놔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송계를 기요신서에 나오는 면장단타라는 면장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면장의 이 장이 아니냐. 면은 부드럽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장송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면장이. 그런데 황백가의 내가건법에서 왕정남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정남 자신은 한 번도 자기 권법을 내가건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가건법이라는 말은 황종이와 황백가가 붙인 이름이 아닌가. 아마도 황정남이는 자기가 내가건법이라는 걸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건법에 대해서 이제 이게 무술사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그 뭐 이영걸의 태극권이라든지 뭐 이 중국 영화들 무협지 보면 전부 다 장산봉이가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장산봉이라는 사람은 설이 몇 개 있는데, 송나라 시대다 원말 명초다라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기록 학자들의 일치된 기록은 원말 명초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당산의 도교 사원의 도사였다. 그리고 무술은 안 했다. 는 것이 지금 정리된 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설화 같은 이야기는, 명나라의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주원장이잖아. 주원장이 죽고 주원장의 처자들이 빨리 죽어가고 손자가 금문제가 돼. 왕위를 이어받아. 그런데 주원장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어. 우리나라 그 수양대군처럼 뛰어난 그 인물인데, 이 인물이 결국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황제가 되고, 그 문제는 그 안에 불타 죽어. 근데 전설이 뭐냐면 안 죽고 어디 가 있다. 도사가 돼 있다. 그래서 계속 이 정치가 불안해. 그 문제를 찾아서 다시 복위 운동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 찾기 위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문제 찾으러 보낸다는 뭐 생존하고 있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도사 장산봉을 찾아오라 해가 장산봉 찾아러 다니기 작전으로 그 문제를 찾아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산봉이라는 그걸 통해서 너무 이렇게 커졌다. 어쨌든 전설의 인물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것 때문에 무당파라는 무림의 어마어마한 명성이 존재해. 그리고 지금 나도 아직 못 가서 꼭 가보고 싶은데, 무당산에 가면 거기에서 며칠 전에 텔레비전 나왔는데 막 무술을 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절반 태극권, 절반 무슨 건 눈에 다 보여. 근데 저건 다 무당 무술이래. 그래서 상업적으로 무당 무술이 엄청나게 성공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권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장산봉은 무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게 중국 정파 학계 무술 학계에서 이미 정리된 개념입니다. 장송계는
대략 명나라 이 시점쯤에 1500년대 초중반에 살았던 사람으로 보이고 상당히 무술을 잘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실제는 알 수가 없고 기록은 곳곳에 조금씩 나와요. 근데 이 장송계가 왕정남의 서성의 서성 한 정조부나 조부 정도 돼. 예. 그 다음에 황종인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무술하고 전혀 상관이 있는 대유학자인데 자기 아들 황백가가 황정남한테 무술을 배우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기가 내가에 대한 글을 썼어. 소림은 외가고 이거는 내가다. 소림보다 이게 더 세다. 소림은 그냥 막 무식하게 치고 받기만 하는데 여기는 급소를 치고 부드럽게 하면서 한 방 하면 다 죽는다. 그렇게 써놔버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라는 게 무술에서 외가보다 위고 소림보다 위고 무술의 최고 경지는 내가다. 이런 가설이 성립된 거예요. 조병일의 영파부지라는 것은 사실 무술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고향 영파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더 띄워놨어. 더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태권도사에도 막 이런 이야기 나와. 영파부지 뭐 어쩌고 이런 거 나와. 무술사에도 나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무예도 통제 다 나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 그 내가건법에 보면 실제 무술로는 육로와 십단검이라는 두 개의 품새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거 중간에 다 뭐 이야기 빼고 그렇게 부드러운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같은 그런 내용의 게 아니고 조금 단타 계열의 강한 타격을 위주로 하는 그런 무술의 형태로 자세히 보면 그런 무술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가 아니고 어쩌면은 외가 남파 소림에 가까운 그런 좀 것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무술가들이 거꾸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가건법이라는 건 분명히 그 당시에 황백가가 1600년대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던 무술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분명히 있었던 무술이다. 그건 인정하고. 근데 과연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중국 무술사에서 실정주의 이 역사를 최초로 도입해서 중국 무술사를 다 뒤집어 놓고 또 오늘날까지 중국 무술사 공부의 그 텍스트 방법의 모든 모범이 되고 있는 당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1897년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은 일본 유학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돌아와서 무술 연구, 공산당 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한 사람인데 무술사에 혁명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술에서 전설을 다 뒤집어 엎은 사람이에요. 직접 태극권 그 진가에 가가지고 다 연구해서 자료 모아서 태극권 장산봉 지은 게 아니고 진복이 지은 것도 아니고 진왕정이 만든 거다라고 학설을 제시한 사람도 이 사람이고 소림무당고라고 해서 소림사가 무술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스스로 밝힌 사람도 이 사람이고 무당파는 전부 다 흑우다라고 밝힌 것도 이 사람이에요. 소림무당고라는 유명한 그 논문이 있어요. 많은 책도 쓰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내가건법에 대해서 이건 내가건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건법이 있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견해를 밝혔고 지금 오늘날 중국에서 중국 무술에서 내가건법 하면 내가 3대권이라고 그래요. 태극권, 형이권, 팔배장 이 세 개를 내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술들하고 이 무술하고를 많은 책들이 연결을 지어요. 태극권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건 전혀 아니다. 기술 내용을 봐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가건법과 현대 내가건법하고는 서로 연결을 짓거나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명대의 그 주요한 무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부터 이제 청대로 넘어갈 거예요. 중국 무술사를 보면 책들이 교과서적인 책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정통적인 책이 임백원 교수의 중국 무술사인데 많습니다.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 무술사라는 종합적인 책은 아직 나오지가 않고 태권도사, 씨름사 뭐 이렇게 금도 뭐 따로따로 나오고 있는데 중국 무술사에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군대 무술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무기의 발달상 아주 고대부터, 그 다음에는 활, 그 다음에는 창금, 도 등 무기술, 그 다음에는 씨름, 그 다음에는 권술, 그 다음에 양생술, 그 다음에 무과제도, 그 다음에 무술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거의 종합적인 거의 모든 걸 다 다루고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종류에 보면 무기와 맨손 무술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또 이걸 뭐 굳이 나누면 뭐 짧은 거, 긴 거, 뭐 거리로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심지어는 어떤 무술사는 총포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시도별로는 주로 왕조 구분, 왕조별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가고 있고, 개념별로는 나오는 이야기들이 내가 외가도 나오고, 소림무당 이야기, 양생과 실전 이야기, 군대 무술과 민간 무술, 뭐 이런 식의 그 패러다임들을 가지고 역사를 주로 보고 있고, 지역별로 제일 유명한 것은 남권, 북권. 북쪽, 남권. 중국의 남북을 가르는 기준선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뭐 같아요? 남북을 가르는 강남. 장강, 양쯔강이에요. 중국에서는 양쯔강이라는 말 쓰지 않고 장강이라고 하는데, 장강 밑으로는 강남, 위로는 강북. 근데 사람들이 강남이 좀 붙이나, 그래서 양쯔강, 장강 주변에 있으면 약간 북쪽에 있어도 강남이라 그래. 어떤 데서는 북강남 이런 말도 써. 근데 이 무술에 특히 청대 내려오면 남권과 북권이 이제 분리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브랜드화 되는 거죠. 유파별로는 형이, 태격, 통배 쫙 수도 없는 유파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중국 무술사에서 저렇게 다루는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보면은, 청나라 역사가 중국의 왕조의 마지막 왕조잖아요. 근데 중국 역사책에 청나라 역사가 조금 축소돼 있어. 왜 그렇게 했어요? 한족이 아니거든. 그래서 중국의 역사, 중국 역사책 보면 원나라하고 청나라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축소돼 있어. 근데 청나라가 아니면 오늘의 중국 없어. 청나라가 무지하게 오늘의 중국에 중요해요. 이 청나라가 여기서 나왔잖아. 많은 기록에 청나라의 그 시조인 누르하치가 조선인으로 나와. 왜냐하면 이 근주의 여진인데, 근주의 여진은 우리 저쪽 평안 두만강 근처, 함경도 근처에 왔다 갔다 살았어. 그래서 이성계를 여진족으로 보는 역사도 많아. 똑같은 이야기야, 같은 이야기야. 왜? 거기는 다 섞여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부터 쭉 만주라는 지방은 계속 말갈, 여진, 숙신, 조선, 이게 종족들이 뒤엉켜서 살면서 약간의 그 소수 부족 그룹처럼, 여진만 해도 수십 개가 있는데 누르하치가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가서 합친 거거든. 근데 누르하치의 바로 윗대가 두만강 건너서 이쪽에 살았다. 이어 살다 저 살다. 특히 그 당시 여진족은 아직도 거의 유목과 농경을, 수렵과 농경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근데 이 청나라가 없었으면 이 땅이 없어. 내몽고 자치주. 청나라가 여기서 일으키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여진족하고 몽고족하고가 어떤 동족이고, 그 다음에 몽고를 잡아야 되니까 자기가, 누르하치가 칭기스칸의 그걸 정통을 이어받았다 해서 이쪽에를 정복하고 화친하면서 왕비는 전부 여기서 데려와. 그러니까 이쪽 하나로 가족을 만들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는 여기야. 여기도 몽고족이야. 그때 여기 완전히 다른 나라야. 이 청나라에서 철저하게 이걸 먹어. 티벳도 자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티벳 달라이 라마를 엄청나게 올려주고 항상 불러다가 같이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땅에서 이걸 빼봐. 땅 뭐 있어? 요거밖에 없어. 거의 3분의 1 이상이야. 이 말은 여기도 지금 상당히 소련한테 뺏기거든. 그래서 이런 넓은 외곽지대의 이민족을 끌어안고 같이 하나의 그 나라로 만들 수 있었던 게 한족이 아니고 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여진이 이런 다른 여진, 그 다음에는 만주족, 그 다음에는 몽고족, 그 다음에는 한족, 그 다음에는 티베트족, 회족, 이걸 자기들의 어떤 주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영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누르하치는 만주 안에서만 놀았어. 놀다가 이 홍타이지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그 비극적인 전쟁, 임진왜란 7년 싸운 것보다도 더 비극적인 전쟁이 됐던 병자호란, 정모효란의 주인공이 홍태극이야. 홍타이지야. 저 홍타이지는 이제 누르하치의 아들인데, 넷째 아들인데, 홍타이지가 아직 중국을 넘어가기 전이야. 만주만 통일해 놓고 중국을 넘어가는데 조선이 불안한 거지. 명나라 치러 들어가면 조선하고 명나라는 완전히 이렇게 돼 있을 때니까 무조건 뒤를 물고 들어오니까, 야, 너거 들어오지 마. 너거 임금 들어와서 내 인사해.
확실히 다져놓고 가려고 하는데 안 하니까 결국 전쟁을 벌였던 거고 그 전쟁이 그렇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강희, 옹정, 근룡이라는 3대 황제에서 여러분 요새 텔레비 보면 중국 연속 보면 많이 나오잖아 저거. 옹정, 강희, 근룡 스토리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안정적인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100년. 저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근룡 말년에 와서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화신이라는 그 아주 간신배 같은 놈이 부정부패 축제를 너무 많이 하고 막 그러고 여러 가지 모순이 쌓이면서 이제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청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이해를 안 하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무술에 있어서는 맨손 무술에 있어서는 청대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와서 권법들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오늘날의 권법이 만들어지는 특히 이제 이 중반기 이후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걸 좀 여러분 참고로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무술사를 보면은 명말청초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책만 보면 명말청초 나와. 명말청초가 1600년 그 초반기 중반기까지인데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무기술에서 맨손 무술 중심으로 넘어오고 다양한 이런 어떤 무술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죠. 명말청초는 근대 무술의 형성 발전기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무술사에 많이 등장한다. 그 다음에는 맨손 무술의 폭발적인 발전이 이때 일어난다. 이때 일어나는 것 중에서 실전 권법하고 그 전에 있었던 실전 권법하고 도인 양생, 기공, 철학 사상이 결합한다. 특히 양생술, 건강을 위한 운동하고 싸움을 위한 권법하고 결합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무술이 이제는 전문화, 뭔가 어떤 특색을 갖는 거, 상업화, 선전하고 광고하고 막 이렇게 뭐 도장 차리고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는 교양화, 이 철학 사상이 나오니까 무술도 자기가 하면서 뭔가 좀 서예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그리고 수련청이 과거에 실제로 상류청이나 식자청이나 부유청에서 무술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무술을 많이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양로선의 양가 태극권이 북경에 나타나면서부터죠. 문파, 엄청나게 많은 문파들이 폭발합니다. 온갖 종류 뭐 이름만 붙이면 문파예요. 개구리파, 뭐 두꺼비파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거야. 그다음에 지역화, 각 지역별로의 무술의 그 발전. 그래서 뭐 산서권, 산동권, 뭐 광서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품새, 그다음에 이론이 이제 그 전까지는 무술 이론이라는 건 뭐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이론이 많아져 이제 뭐 철학이 나오고 뭐 막 나와. 그래서 그 과정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무기무술의 이론이 권법에 적용되는 거. 특히 창술과 봉술, 곤술의 이론이 들어오는 거. 대표적인 게 점주이론, 점주이론, 점과 주이론 그런 부분들이.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권술과 공수의 동작과 도인양생 기공이 결합합니다. 그래서 내외 겸련 겸수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나는 이게 무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무술과 서양의 스포츠, 서양의 투기의 차이가 뭐야? 뭐 여러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예의는 다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동양의 무예에서는 내외 겸수, 안과 밖을 같이 수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면 내외 겸수가 뭐란 말이야? 기를 단련한다. 혹은 권수를 배울 때 운기법을 배운다. 기를 돌리는 거, 운기법을 개량한다. 이게 기와 힘의 만남. 그래서 나중에 많이 보게 되는데 왕종학의 태극원론의 허령정경 기침단전. 기를 단정에 내리고 온몸은 힘을 쫙 빼고 몸을 바르게 한다. 그 다음에 육합건보의 육합, 기와 힘의 합. 내삼합, 외삼합. 안으로 세 가지가 합치고 바깥으로 세 가지가 합친다. 안팎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외가. 장시 무기서라는 이 책에서는 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형이권이 나오면서 오행상생 상극론. 이론들이 이제 들어와. 철학이. 태극권의 태극 음양, 팔계장의 팔계 영리, 기술하고 철학 사상이 결합해요. 이독이 의식으로 기를 끌고 가고 기로 몸을 움직이고 기로 힘을 북돋는다. 그래서 기하고 운동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식, 호흡, 동작을 통일하는 이런 내외 통일의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품새를 그냥 단순히 지금 빠르게 찌르고 뭐 빠르게 피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기하고
내외적인 수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외 겸수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 개념이 이제 무술에 들어오고 특히 투로 품새의 수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외 겸수론이 결국 오늘날 이 태권도나 혹은 가라데나 이런 여러 가지 무술들 수련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건강에 좋고 정신적인 것을 우리가 지도한다 하고는 이런 것에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 현대 무술에 있어서 무술의 가치와 특성, 정체성, 수련의 어떤 그 목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확장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